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두 분께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일단은 끝까지 프로그램 매수 굉장히 힘이 셌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프로그램 매수. 네. 그러니까 12월 한 달 동안에만 거의 6조 가까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오늘도 금융투자 쪽에서 몇천억씩 샀고 보니까 선물 베이시스가 4.7이에요. 이론 베이시스가 3이 안 되는데 이게 워낙 벌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외국인이 또 7천억 정도로 갑자기 사면서 코스피는 연중 고점으로 끝났고 거의 그리고 코스닥도 많이 빠졌던 것들을 많이 회하면서 좀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한 해를 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 매수다 보니까 좌우지간 막 시총 한 52, 55 뭐 그 정도까지는 다 올랐더만. 네. 예,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그냥 막. 그래서 코스피가 더 세게 올랐죠. 오늘도 그렇고 최근 며칠 동안. 네. 네. 그게 이제 연말까지 코스피가 강했던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뭐 쇼커버링 매수도 좀 들어왔었던 것 네. 같고, 그리고 연말 대주주 과세 완화라는 것들에 있어서도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2024년에 고. 네. 저 24년은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되게 좋게. 예,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흐름들은 좀 금리에 대한 기대, 상승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1, 2, 3월 정도까지 좀 밀려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정도로 보고 있어서 밀리면 사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분량 조정을 좀 해야 돼서요. 네. 대표님께서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시장 조절입니까 제가? 들을 내용은 별로 없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 민수 형 지금 표정이 민수 형 기분 나빠지실 텐데. 아유, 지금 많이 삐지신 것 같아요. 아, 절대 아니고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나아가서는 이제 지난 한 해 어떻게 보셨는지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분량 조절, 분무 조절이요. 예. 아, 말했잖아. 배분이라고 배분이라고 삐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잖아.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끝까지 가요. 네. 일단 오늘 제가 뭐 자료 이렇게 딱 준비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 맞아요. 오늘 나오시는 분이 이경민 팀장님이셨어요. 네. 자료 딱 갖고 오실 테니까 제 분량은 줄게 놀게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오늘만 보게 되면 약간 오버슈팅했습니다. 오버슈팅했습니다. 오버슈팅이다. 네. 종가에만 10포인트 올렸죠 거의.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던 패턴들이 쭉 가다가 갑자기 베이시스 확 벌리고 네. 프로그램 매수하고 뭐 약간 뭐 지금 이런 현상이 왜 나오냐면 저희가 공매도 금지 기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안 돼. 야 그냥 정리해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더 그런 거고 그걸 지금 견제할 만한 쪽이 없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비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한 3, 4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빼고 종가 고가식으로 동시효과에 확 올라간 경우는 그 다음날 2, 3일날 조정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또 이제 연휴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것도 1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연휴 그러니까 연말 분위기 나세요? 지금요? 네. 딱히 뭐 연말 분위기랄 게 제가 놀랐던 거는 네. 지난 24일 날 네. 우리 그냥 동네에서 아내랑 그래도 이분데 하면서 오. 어지간하면 집밥 먹는 로맨틱하이. 그래서 한번 스파게티 나갔는데 가면서 뭐라 했나 하면은 네. 오늘 같은 날 미어 터진다 맞아요. 줄 한참 서야 된다 예약도 안 받아줄 거고 하면서 걱정하면서 갔거든 예. 그럼 뭐 안 되면 뭐 옆에서 그냥 뼈해장국이나 먹고 오지 하고 나갔는데 예. 비어있네 테이블이 몇 개. 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연말 분위기도 안 나고 네. 소비 심리도 의외로 약하고. 뭐 아까 방금 2부에서는 뭐 부동산 PF 뭐 다음 내관이 어딥니까 이러면서 인상 팍 쓰다가 지금 3부 와가지고 바로만 내년에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러니까 지금 약간 현타가. 네, 혼란이 좀 오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 꼭 네. 묻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 우리 민수 형한테. 미? 예. 야. 그 뭐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 IPO 주식들이 한번 또 예년 그 몇 년 동안의 그 침체기를 벗어나서 예. 와 난리가 나버렸는데 네. 아니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 그렇더라고. 받은 건 몇 주 안 된대. 몇 주 안 되는데 첫날 꼭 참았더니 그 다음 날도 점심 먹을 때까지 참았더니 네. 열어봤더니만 수익률이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요. 뭐
400 몇십 프로만 이렇게 오니까 눈이 획 도는 거지. 예. 딴 거 말고 월요일 날 상장했던 그 단석이 네. 저 형 이번 주에 몇 번 치셨어? 좀 치시잖아. 그걸 횟수를 자 이번에 4번, 자 5번 이렇게 변호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보이면 들어가는 거죠. 보이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아, 이걸 또 저희 연장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매매 타이밍에 화요일 대해서. 예. 화요일 날. 네. 어. 그래서 일단은 37만 원 단기 고점이니까 어. 거기 예, 그 정도에서는 무리하시지 마시라고. 그 다음 날 고점이 장중 고점이 37을 딱 찍고 아. 이렇게 거기까지. 근데 중간에 변동성은 무지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 이 막 37만 찍고 그 와중에 이러면서 또 내려오는 음봉을 만드는 와중에도 몇 번 치셨지? 그 와중에도. 예, 예. 예. 어우, 예. 그 변동성을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그렇지 예. 않습니까, 팀장님? 예. 이럴 때는 주식은 그래서 변동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랑 예.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랑 전혀 다른 세계인데 예. 저희가 아는 분 트레이더 분은 무슨 말을 했냐면 형 어떻게 매매해요? 이렇게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팔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매매하는 거지 너처럼 전망하면 큰일 난다고 시장에서. 너처럼 전망하면. 네, 너처럼 전망해서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안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예.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갈 것 같아요라고 전망해놓고 매매하다 보면 넌 큰일 날 수 있는 애니까 트레이딩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애널리스트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 트레이더로서의 역량을 갖추는데 애널리스트를 10몇 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더 힘들었다는 거죠. 오. 처음부터 트레이더로 했던 사람과 자기가 애널리스트라다 트레이더로 한 사람 그걸 빼는 게 5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되게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빠른 거예요. 네. 그 길을 뺏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망하던 버릇이 있어서 여기까지 갈 거야라고 하고 하면 막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전망이 틀렸나? 그럼 전망 다시 점검하고 이런 게 아니라 틀렸다 싶을 때는 바로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떨어질 것 같았는데 올라가는 주식이 있으면 바로 따라가서 매매를 해야지. 왜 올라가지? 내 전망이 틀렸나? 이러면 다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망의 물을 빼는데 자기 5년 걸렸으니까 경민이 너는 나보다 오래 했으니까 오지 말라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대표님 보면서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또 치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전망도 맞습니다. 하고 맞아요. 리서치도 하고 네, 맞습니다. 분석도 하면서 또 쳐요. 네, 맞습니다. 여쭤보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요. 많이 달려보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탈탈 다 털려보고. 수업료가 있었군요.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영혼까지 뭐 거의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뭐 먹고 살지 하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한 뭐 1,400만 명 그럽니다만 이 팬데믹 이후에 갑자기 개인 투자자 숫자가 늘어서 뭐 그중에 중복 계좌도 있어서 1,400만이라는 숫자까지 네. 나왔다고 어제까지 1,000만은 넘는데 네. 한 1,200만이라 보면 그중에 우리 김민수 대표처럼 이렇게 오르면 사고 빠지면 빠져나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비중이? 소위 말하는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이 가능한 분들 근데 일단 이런 비중이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네. 고도로 집중하는 훈련이 나온 거의 뭐 특전사처럼 UDT급이다. 네. 아. 낮에는 미국 저녁에는 낮에는 한국 저녁에는 미국 휴일에는 코인 삼박자로 와, 해서 내가 충분히 잠을 잘 수가 없겠는데요. 이게 트레이닝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건 내가 충분히 시장하고 좀 공감하고 시세 보면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직장 다니시면서 뭐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좀 이런 포인트를 못 잡고 매매하실 때는 절대 비춥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 스윙 개념으로 예, 좀 섹터 보고 그다음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지. 데이 트레이딩으로 무조건 나도 해볼 거야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우리 근데- 로즈님이 우리 또 김 네. 대표한테 또 저 새해 덕담 주시네. 진짜 민슈 형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눈물 난다. 진짜 이 고생한 거 참 알아주시는 분들이 뭐 그냥 열심히 하라는 응원으로 알고. 한 8개 맞추고 한 2개 틀리놓으면 또 2개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앞을 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사과합니다. 틀렸으면 좀 죄송하다고 얘기를 드려야죠. 예. 근데 아까 저 우리
이경민 팀장 말씀하신 그 애널리스트 물 빼는데 5년 걸렸다는 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이 전망을 업으로 삼던 사람이 이제 트레이딩에 접어들면은 터지잖아요. 터지면 뭐라는지 압니까? 시장이 미쳤네. 시장이 오버하네. 어? 네, 맞습니다. 뭐 이러고 있어. 지가 틀린 건 생각 안 하고. 시장이 오바면 오바한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트레이더라고 얘기 들어서 저는 열심히 좀 애널리스트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게임에서 그 직업이 있잖아요. 게임 아, 그쵸, 캐릭터들 그쵸. 그런 네. 직업이 다른 것 같은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전사, 뭐 주술사, 뭐 이런 아니면 그런 것처럼. 네. 그거죠. 그 물고기 잡는 어부, 네네네. 잔잔바리 어부 아, 네. 이런 케이스. 예. 그 알겠습니다. 길을 보여주시는 분. 아닙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2024년에 대한 그 전망을 여쭤보고 싶은데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네. 되게 좋게 본다고 하셨잖아요. 글쎄. 내년이요. 예, 근거가 네. 뭡니까? 일단은 제가 너무 좋게 보는 근거는 일단은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경기 침체 온다 아니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 막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24년을 좀 더 넓게 보면은 전 보지 못했던 장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경기는 턴어라운드 할 것이고 금리는 인하해주는 네. 경기 모멘텀과 통화정책 모멘텀이 같이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글로벌 전반적으로. 근데 그 시점을 앞당겨주는 듯한 뉘앙스들이 계속적으로 내비쳐지고 있어서 저는 만약에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더 앞당겨져서 6, 9, 12가 아니라 3월부터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경기에 대한 그런 그림들은 좀 더 네. 긍정적으로 열어놓을 수 있겠고 유동성의 힘도 더 세질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는 24년은 기본적으로 상반기쯤에는 등락은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경기 모멘텀, 통화정책 모멘텀 같이 좋아지는 구간이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 반도체 사이클까지 붙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도체 사이클. 네, 그렇게 된다면 업사이드를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서 저희가 24년 상단을 공식 뷰는 2,850으로 제시드렸었는데 아마 1월, 2월 좀 지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좀 바이콜을 세게 하면서 목표치를 좀 더 상향 조정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850 리즈너블 하네요. 지금 오늘 뭐 2,650입니다만 한 200포인트 최 지수로 봤을 때 최 10%가 안 되는 정도의 추가 상승 얼마든지 뭐. 근데 지금 우리 채팅창에 네. 우리 애청자분들이 막 이렇게 정보를 주시네. 대신증권은 3,300을 갖다가 콜했고 네. 교보는 하방 쪽으로 1,900포인트를 또 콜을 했다는데 하방 1,900을 콜한 증권사가 있고 상방 3,300을 콜한 증권사가 있고 그러면 우리 또 민수형 그랬지 지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다양한 의견이 지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한번 하셔야지. 갈놈을 잡아야지. 1900 가도 갈로면 가더라고요. 정답이십니다. 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오늘 팀장님한테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만약 금리 인하가 되는데 네. QT 중단이 먼저입니까? 금리 인하가 먼저입니까? 저는 네. 그 경기 상황하고 금융시장 상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로 저는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금융시장이 진짜 불안정해진다 하더라도 증시 등락폭은 커질 수 있어도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금융시장 불안정이 먼저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QT 중단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없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연착륙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도 제어되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너무 높잖아요. 기준금리가.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이건 통화정책 정상화 차원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이제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실리콘밸리뱅크나 이런 것들이 터졌던 게 작년 3월이거든요. 네. 금년 3월. 올해 3월. 올해 3월이고 벌써 터졌네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만기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한다면 그때 불안정해지면 저는 QT 카드를 꺼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QT 카드보다는 금리 인하 카드가 먼저 들어올 수 있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T 카드를 하시면 QT를 끝낸다. 끝낼지 아니면은 좀 규모를 QT 규모를 줄인다. 예, 중단을 할지 그것들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예. 내년 볼 때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악재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들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시장이 출렁임은 있어도 방향성이 밑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년 코스피 지수. 제가 여쭤볼까요? 내년 어떻게 보십니까?
내 절대 안 틀릴 수 있는 내, 네. 내 진짜 잘 틀리는 선수지만 네. 절대 안 틀리는 1,500에서 3,500. 와 100%인데요, 100%? 3,600 그렇죠. 가면요. 소장님 효과 이러면서 3,600. 쓸 수 있어요. 소장님 효과요? 너는 이것도 틀리는구나. 3,600을 가버려. 와. 아 그러면 내 뭐 시원한 용 그죠. 역도 그죠, 예, 기분 좋게. 민수 형한테 딱밤도 맞지 뭐. 아이, 근데 그런 거는 되게 올라가서 틀리는 건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그럼요. 뭐 사천인들 왜 못 가? 뭐 한 2030년 내지 한 2050년까지의 그걸 갖다가 다 미리 땡겨서 선반영하면 그쵸. 주시장 선반영인데 네. 땡겨 하지 뭐. 가능합니다. 지금 임기가 별로 안 남으신 분입니다. 예, 소장님. 그리고 예. 자 그러면 2024년에 어쨌든 좋게 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조금 전에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는 이제 조금 이제 전망이 네, 네. 엇갈린다 말씀하셨잖아요. 엇갈린다고. 그러면 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지점이 저 어떤 이제 분기점이다. 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 2,850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원래 전망은 상반기 때 좀 많이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왜냐면은 12월 FOMC 전까지만 하더라도 12월 초만 해도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 인하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네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딱 보름 만에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렸는데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전망 기준은 6월 달에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고 9월, 12월 두 번 금리 인하한다는 전망 하에 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기대를 했다가 실망했다. 힘이 기대했다 실망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미국 경기까지 좀 둔화되면서 좀 하방압력이 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뀌었죠. 12월 FOMC 끝나고선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6, 90일을 열어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는 3월 FOMC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 많이들 점도표만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점도표는 중간값입니다. 중간값. 근데 여기 분포도 숫자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가로 숫자가 연준 위원수예요. 네. 두 번 금리 인하 전망한 사람이 5명, 세 번이 6명, 네 번이 4명, 그 이상이 1명. 즉 정리드리면 두 번 금리 인하가 5명이고 세 번이 6명이고 네 번 이상이 또 5명이에요. 오, 네네. 그러면은 한두 명만 움직이면 4번 이상 가능한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중요했던 거는 물가 전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PC 물가가 나왔는데 2.6이 나왔어요. 이미 2%로 들어갔고 네. 코어 PC 전망도 3.2로 제시하면서 잘하면 1분기에 2% 물가 볼 수 있어요 라는 시그널을 던져준 것 같아서 저는 3월 FOMC가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다. 만약에 거기서 바로 금리 인하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조정폭은 제한적이고 3월 말부터 좀 위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3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4월, 5월 달에 좀 등락이 있는 가운데 6월 FOMC가 가까워지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을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3월 FOMC에서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은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3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데, 네. 네,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6월에는 적어도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네, 되다 보니까, 네, 그래도 분위기는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과 횟수 관점에서 우리 이경민 팀장께서 말씀하셨고 네. 우리 김민수 대표께는 네. 제가 우리 민수 형 간간히 방송하시는 걸 이렇게 저 뭐 안 보는 것 같죠? 바로 또 여기서는 또 어떻게 또 요 하나 요거 뭐. 예. 여기서 또 어떻게 터나 여기서는 막 치다가 여기서 또 어떻게 터나 싶어서 얼굴 덜게 줘가지고요. 예. 이 금리 인하를 네. 왜 하게 되는 금리 인하며 어떤 성격의 금리 인하고 시장에서의 금리 하락은 무엇을 반영하는가를 갖다 자꾸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대요. 네. 뭐가 걱정돼서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 금리 내리면 무조건 좋은 거지. 좋은 건데. 좋은 건데. 네. 시장이 좀 앞서가는 것 때문에 약간 걱정을 했던 거고요. 예. 근데 이것도 시장 안의 성격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나오는 현상 가지고 제가 아우 난 이거 못 하겠어. 야 이건 내 딱 닫어. 그러면은 이 트레이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안고라도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같이 붙어줘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같고 거기다가 아까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예. 지금 연준 위원 분들만큼이나 세게 얘기하네요.
내년에 미국의 금리 전망을 4% 초반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4% 초반, 뭐 네. 4.25라 같으면은 거의 우와. 100bp입니다. 100bp. 4.2, 100 내지 125%까지 네. 본다 이건다. 네, 네. 4번, 5번까지 너댓 번을 본다 이거지. 네. 그럼 내년 8번 중에서 8번이면 뭐 거의 웬만하면 다 네. 금리 할 정도. 1월 달부터 하기 그 시기 해서 그냥 뭐 거의 뭐 3월부터 시절이 그냥 와, 그 전통적인 단어 나왔네. 뭐 치는 거지. 뭐. 예. 이나. 그 정도로 한국은행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한국은행이 뭘 볼까라는 쪽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다 보면은 네. 결국은 그거 같습니다. 이제 물가도 이제 내년 가서 YOY로 계산한다. 잘못하게 되면 이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물가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YOY로. 네. 전년 대비로 보면. 그렇죠. 기저 효과까지 반영돼서 그대로 나오게 되면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연준이 좀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하면서 한국은행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아 가능도 하겠구나. 시장이 너무 앞서가는 것도 아니겠구나 생각도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냥 헤드라인으로 네. CPI 같은 걸 갖다가 뭐 PC든 뭐든 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휘발유가 확 떨어지면 YOY로 가능해요. 그렇죠. 그죠? 네. 그 주거비 렌탈이 미국에서도 확 꺾여준다면은 뭐 월세 한 400만 원 돈 하던 거 뭐 한 380년 370원 내려간다 그것만 해도 YOY 내려갈 그렇죠. 수 있어. 네. 그리고 또 사실 또 공산품 쪽이 보면은 처음에 나올 때 비싸지 조금만 시간 가면은 얼마나 싸요. 그리고 중고차. 그러지. 금리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높았던 중고차가 또 뚝 떨어진다. 가능한 얘기네. 그래서 한국은행조차도 그렇게 나오지 않나라는 쪽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네. 또 일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제가 여의도에 들릴 때마다 먹고 오는 그건데 저기 메뉴가 연초만 해도 9,000원이었다가 이게 한 여름인가 그때쯤에 10,000원 올랐어. 충분히 이해가지. 아유 이 양질의 음식을 그거는 진짜 먹을만해요. 내가 이름을 말 못해서 그런데. 아, PPL 이실까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종류가 뭔데요? 그게 궁금해요. 어? 면입니까? 국밥입니까? 탕, 당. 곰탕. 근데 동머시기 집인데 근데 네. 좌우지간 그때는 예. 충분히 흔쾌히 네. 됐어. 이 정도 내가 사실 9,000원 내고 먹기 미안했다. 했어. 근데 또 해 넘기기 전에 또 1,000원 더 올라. 예. 어떤 좀 싸한 거야. 그, 근데 이게 내년에 이게 휘발유값 떨어지고 중고차값 떨어지고 무슨 렌트비 떨어진다고 이게 다시 19,000원 안 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쪽은. 예. 그리고 보합이죠. 그렇지. 예. 보합이네. 보합. 이래저래 그러면 예. 지표상으로는 가능하네. 예.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기저효과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역기저 효과.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물가 상승률을 그냥 상승률로 보면 되게 복잡해요. 어떤 놈은 9%고 어떤 놈은 글쎄. 8%고 맞아. 많은데 이걸 어. 기여도로 놓고 보면은 지금 CPI가 3.1이거든요. 근데 서비스 물가가 3.2입니다. 네. 상품하고 다른 쪽들은 거의 마이너스보다 0이에요. 그리고 3.2 서비스 물가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주거비입니다. 2.2. 그러니까 자 산술해 보면은 3.1에서 2.2를 빼면 0.9잖아요. 그럼 네. 주거비를 빼고 보면은 지금 물가는 0.9예요. 왜? 기저효과가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주택 물가 안 빠지는 거냐? 최근 8개월 연속 떨어지긴 했거든요. 두 달 됐는데 예고편이 다 있어요.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택 가격이 최근 또 반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보통 주택 물가랑 주택 가격 변화율이랑 주택 물가랑 그리고 임대료 가격도 1년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 주택 물가, 주택 가격 변화율은 한때는 마이너스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료 물가도 플러스 18%인가에서 지금 3%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경로가 결정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네. 거겠죠.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질 수도 있겠다. 여기다가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라고 해서 유가가 안 오른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는 괜찮은 그림이 상반기 빠르면 1분기 중에도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물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중요하겠죠. 경기 악화의 변수로 볼 건지 아니면 정상화의 변수로 볼 건지 네. 만약에 정상화로 인해서 통화정책도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개념이 들어오면 시장이 진짜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여기에 경기 침체, 경기 악화, 금융시장 불안 변수가 들어오면 출렁이면 좀 클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경민 팀장께서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해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인플레가 잡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준이 지금 5.5%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대비 물가 대비 너무 높은 금리를 낮춰준다. 네. 좋은 금리 인하요 시장에서의 금리 하락이요. 네. 근데 혹시나 이것이 경기 침체나 이런 거 아니면 시장에 버블이 터지는 가운데 이것도 살리겠다고 허겁지겁 금리를 내리는 거는 좀 성격이 다를 수가 있다. 네. 달라도 그냥 잠깐만 고생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러면 쏟아 부을 거 아닙니까? 또 갖다 붙겠지. 네. 또 갖다 붙겠지. 그때 그 변동성을 참는 거나 견디는 게 중요하겠지.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던지면 바보 되네. 네. 던지면 바보 네. 돼.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안 빠지고 저렇게 버티는 거에는 뭐 이유가 있다 생각하게 되면 다 그런 걸 계산하고 움직이지 않나. 뭐 저보다 다 똑똑하신 분들일 테니까 큰 자금 움직이시면 다 손 이만하신 분들일 텐데. 요거 우리 PD님 쇼츠로 박아 놓읍시다. 항상 밖에 해놨다가 내년에 그냥 혹시나 장 한번 깨끗하게 나면은 그냥 우리 전체 그냥 한번 반성함 합시다. 지워주세요 이러면서. 저기 부조에서 이제 오케이 사인 제가 봤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024년 그 전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럼 확인을 하고 계속 주목해야 할 변수가 뭐가 있는지 좀 짚고 싶은데 금리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그 팀장님께서는 금리 인하에 또 반도체 사이클까지 더해져서 이제 코스피는 2,850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반도체 사이클 같은 그런 어떤 변수 같은 게 있을까요? 내년 시장에 이게 좀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 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금리나 시점이고 금리나 폭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경기가 침체로 가느냐 아니면은 연착륙을 하느냐라는 변수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방향성 위쪽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를 더 높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거를 더 기울기를 약하게 만들지는 저는 중국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중국이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중국 경기에 대한 시각들이 아직까지 많이 안 좋은데 네. 저는 경기 부양 정책들이 7월 이후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왔고 10월 달에는 재정적자 비율을 3.8로 늘리면서 코로나 때 3.7보다 더 확대하면서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빠르면 6개월, 길면은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고 봤을 때 빠르면 24년 2분기, 늦어도 24년 하반기에는 중국 경기가 뭐 좋아요가 아니라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신흥 아시아 쪽이나 이런 쪽에도 훈풍이 불 수 있고 또 하나 이런 와중에서 나비 효과는 저는 유럽 쪽에도 조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동안 유럽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는 에너지 의존도가 러시아의 비중이 높아졌고 제조업 경기 의존도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진 영향인데 유가는 떨어져 있고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유럽 경기에 좀 훈풍이 불고 그러면은 달러 약세력이 커지고 그러면은 지금 증시 상방 압력을 특히 신흥아시아 신흥국 쪽에 상방 압력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진짜로 중국이 계속 안 좋다라고 하면은 상단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톤다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아래의 폭을 결정짓는 그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 오늘 우리 나페일에 맞춰서 이제 마지막 방송이고 인포메이션 라이브가 내일은 쉬고 이제 1월달에 그거 합니다만 우리 반가운 아이디들이 다시 막 보입니다. 우리 동아님도 보이시고 라라라님도 한참 안 보이시다 나왔고 뭐 우리 또 이순옥님은 늘 그거 좋은 이렇게 훈훈한 댓글 달아주신 야 박윤주님의 글도 눈에 띄입니다. 부산 출장 끝내고 KTX에서 듣습니다. 좋은 정보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KTX 거기에 이렇게 해서 폰을 해놨는데 네. 거기에 지금 우리 민수 형이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니까 얼마나 훈훈해요. 근데 더 반전은 앞자리에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돌아보고 그럼 또 이거 무슨 드라마죠? 예. 자 이렇게 하셨는데 그나저나 총알님은 어디 가셨나? 총알님은 거의 우리 저 챗GPT보다 빨라. 뭔가 용어가 나오면은 후다닥 이렇게 해설을 딱 올려주신다고. 그런데 총알님 어디 가셨나? 한참 그간에
자, 우리 박윤주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처럼 우리 올해 마지막 방송을 빛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격조 있는 연합뉴스 경제TV 인포메스 라이브지만 조금 격조 톤다운하고 조금 실용적으로 가입시다. 네. 새해 뭘 주로 치실랍니까? 그게 저희의 격조죠. 예, 예. 뭐또 새해 인사 멋있게 하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 결국은 뭐. 네. 뭐 지수가 아무리 가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섹터가 중요하겠죠. 그러죠, 예, 그러죠.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보여주는 건 딱 두 개입니다. 반도체랑 바이오. 이게 지금 반도체 바이오. 네. 반도체를 보라고요. 바이오. 아 바이오. 좀 봐요, 좀 봐요. 예. 그래서 이게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금요일날 적응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예. 이게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거 반도체를 사란 얘기네요. 그럼 바이오. 예. 반도체 바이오. 예. 이게 지금 이제 넘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주도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도체는 사이클이고요. 사이클에서 플러스 사이클. 예, AI까지 가세가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얼마나 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그러니까 지금 다 이 정도쯤 뭐 수출 증가율 내년에 한 10%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쿠트라에서는. 근데 그거에다가 반도체 사이클 적용해서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AI가 들어와서 이거를 투자 확대가 또 거기다 금리 인하까지 해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투자할 여력들이 더 약간 숨통이 더 트이게 되면 이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전에 클라우딩 그 서버 관련된 쪽에서 투자할 때보다 제가 보기에는 초기 파급력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학습 끝나고 추론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더 커지지 않나 싶어서 업사이드를 더 열어놓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장은.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이 정도쯤 됐겠지 보다 오버슈팅 아니면 시장의 반응이 더 격렬할 수 있다고 생각 들어서 그건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바이오는 많이 쉬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 17년도가 끝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오래 쉬었네. 한 번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갈 때도 됐네. 네, 그래서 뭐 빈대까지 갔는데 바이오라고 못 갈 게 뭐 있나? 빈대바이오요? 그래서 예, 그 빈집이죠. 예, 빈집.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빈대다. 빈대다. 예, 예. 빈대 빈다의 이하고 더의 이하고 빈대다. 모르겠습니다. 예, 비어 있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변화 나오는 것들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거기다가 조금씩 또 양념이 가해집니다. 양념. 성과가 나와집니다. 네, 뭐 성과. 기술 수출 계약 나오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잠깐만 이런 분위기 쪽에서 원래 또 이렇게 되면은 딱 그때 그 공회도 금지 기간이다 보니까 관여할 게 없어요. 뭐 또 재료 나오면 그거 가지고 왔나? 그러면서 이게 확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정하기 시작하면 네이티브 스피커에 정하기 시작합니다. 네. 됐나? 됐고. 네. 이런 거 없다 보니까 좀 편하게 움직이는 게 여기서 또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베이스로 가게 되면은 일단 내년에 빼지 말아야 될 건 조선 같습니다. 네. 조선. 예. 또 인정? 네, 저희도. 일단 다른 거 뭐 저 좀 올랐고 아니면 이거 스토리 가지고 가는 거 다 못 하겠어. 근데 실적이 바뀌어 있는 게 보여지면 그래요? 예, 이거는 플레이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 뭉텅뭉텅 큰 자금들 움직이기 참 좋지 않을까. 한쪽에서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의외로 또 내년은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금리가 인하기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나왔을 때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 막 소외돼 있다가 그게 뭐 어떤 변화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증시에서 아마 그래도 적지 않나고 실적을 유지하는데 뭐 PBR 보게 되면 저기 소외된 종목들 많을걸요. 그냥 쌓여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혹시나 이런 식의 뭐 약간 성장의 모멘트만 조금만 딱 던져줘도 불을 확 붙일 만한 이런 뭐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음식료? 왜냐면 이것도 인플레이션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다가 적절한 것도 아니고 잘 버텼다가 실적 나오는 거 딱 보여준다 그러면 플레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다양하긴 합니다만 막상 치는 건 DS단 정말 버트나 버티 지금이 원래 코프로모티 반대 들어와 들어와. 어떻게 마이크를 먼저 주다 보니까 방송 좀 한다는 사람이면 다 언급할 만한 걸 벌써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먼저 치고 나와 버렸어요. 네. 여기 우리 이 팀장께서 요것도 한번 생각해봐.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반도체
반도체 그리고 뭐 바이오. 제약 바이오 그리고 뭐 조선 저희 네. 섹터 저 탑픽 업종이기도 하거든요. 케이푸드. 네네네. 네. 케이푸드 인정?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요. 좋은 조짐은 나오고 있어요. 실적 전망도 계속 좀 올라가고 네.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얼만큼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 뭔가의 반전 트리거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조금 기대하는 거는 인터넷 쪽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은 인터넷. 네, 24년 이익 전망 자체가 그냥 21년 고점보다 높을 거란 전망이 들어와 조금 더 있어요. 인터넷 중에서 구체적으로 좀 뭐 네카오죠. 네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좀 기대하는 거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올해 8월 달에 되게 많이 내놨거든요. 특히 N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인업을 다 구축해가지고 내놨는데 거기서 성과가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B2C는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좀 빠른 것 같고 B2B 쪽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은 성장성에 대한 재평가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인터넷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